제가 실제로 보여드릴 거거든요. 보여드릴 건데, 이 보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 유료 경매지에 보면 그 봐야 할 항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걸 다 보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이렇게 기계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 주소를 봐야 되고 뭐 용도, 그다음에 대지권, 그 대지 몇 평인지, 그다음에 전용 면적, 감정가, 최저가, 그다음에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지권 미등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는 안 나오고 물건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입찰하는 데는 거진 문제가 없긴 한데 상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애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송까지 그런 사례가 좀 있고요. 그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느끼시면 됩니다. 사실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남향이나 방향, 그다음에 상가는 업종 같은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현장 갔을 때 이제 입주 현황판 같은 걸 좀 보긴 하는데 그런 걸 봐주셔야 되고 권리 분석 같은 경우는 너무 심도 있게 공부를 하지 마세요. 예. 말속이 좀 권리 뒤쪽으로 다 없어진다. 후기님, 그 참가자 창에 에포케님 네. 그 음소거 누르시면 돼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군요. 감사합니다. 역시. 어디까지 있지? 예. 그래서 권리 분석은 3초만 해주셔야 돼요, 보통. 그냥 기계적으로 딱 보고, 딱 보고, 딱 보면 이제 끝나는 정도로. 그래서 오늘 제가 권리 분석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는 그 개인적으로 그냥 공부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경매 시작하기 전에 강의 같은 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냥 바로 계속 연습하고 그냥 입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일단 해야 돼요. 이게 물건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입찰을 해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를 볼 건데 지도를 많이 그 봐야 되는데 물건마다 지도를 계속 보게 되면 그 지도의 어떤 랜드마크나 용도 지역, 동네 느낌 이런 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화면을 끄고 그 다음 물건을 바로 넘어가야 돼요. 이거를 반복해서 하루에 뭐 최소 1시간 이상. 저는 1년 동안 했거든요. 주말에는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그렇게 보면은 물건 보는 능력이 높아지는데 그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그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왜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경매계. 그 제가 폐차하거나 또는 뭐 입찰이 되거나 했을 때 제가 그 조사했던 물건이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를 간간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이제 그 경매 쪽에서 유명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되게 놀랬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왜냐면 내가 이제 물건 보는 능력이 어느 정도 생겼구나. 근데 그 물건을 많이 보면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저희 임장스쿨에 많이 다니셔서 전문가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한 번씩 볼게요. 제가 천천히 볼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게 그 스피드 옥션이라는 유료 경매지인데 다른 경매지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세로 보기라는 게 이거 가로 보기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걸 세로 보기로 놔두거든요. 그래서 세로 보기로 하면 화면이 조금 약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필요한 거를 빨리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처음에 예를 들어 송파구 가락동에 아파트인가 보네. 근데 세 개 동 중에 1층이구나. 이렇게 보고요. 이거를 최대한 그 빠른 시간 안에 머릿속에 좀 암기를 하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 검색했던 걸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음, 이 암기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건데 일단 보겠습니다. 이 용도가 아파트예요. 대장동은 아파트고 대지권은 10평, 그다음 건물 면적은 이제 25평, 8사죠. 국민평수. 그리고 아까 제가 그 토지하고 건물이 일반 매각으로 되는 게 있고 일반 매각이 아닌 뭐 예를 들어서 건물만 그다음에 대지권 미등기인 상태인 아파트들도 종종 있거든요. 대부분 문제는 없어요. 그래도 나중에 입찰하기 전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고 그다음에 최저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입찰 보증금. 보증금은 보통 10%인데, 얘 같은 경우는 한번 매각됐다가 미납을 하셔가지고 다시 나온 물건이죠.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보존 등기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언제 지어졌냐? 90년대 아파트구나. 그리고 총 15층 중에 1층이구나.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34평 아파트고 그다음에 최저가 보증금 이런 금액이고 15층 중에 1층이구나. 그다음에 말소기준 권리가 여기 쭉 있는데 이 뒤로는 다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임차 내역이 따로 없어요. 일단 이 화면으로 봤을 땐. 그럼 권리상 문제도 없구나. 이렇게 일단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에는 하나씩 하나씩 보는데 나중에는 그냥 대각선으로 이렇게 쭉 보고 그냥 바로 끝나거든요. 많이 보다 보면. 음, 예전에 이런 거 얘기를 하면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약간 나이가 들어서 뭐 좀 잘 안 되겠다. 뭐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 왜 임장 많이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지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새로운 데를 가도 파악을 되게 잘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나이가 듦이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어떤 환경에 딱 노출됐을 때 익숙해지는 속도를 계속 빨리 만들어서 그렇게 되신 거거든요. 공인중개사분들 얘기하시다 보면 이게 되게 어떤 말씀이 청산수처럼 쭉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새로운 지역에 가도 이렇게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빠르시고 그게 단순히 그분의 원래 능력이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이 다 훈련이 된 거거든요. 우리도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이렇게 단순히 확인할 수 있는 거 딱 확인을 한 다음에 유료 경매지에서 여기 사진 데를 딱 누르시면 이런 게 딱 뜨거든요. 이렇게. 근데 제가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거 있고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거 그것만 보시면 돼요. 보통 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있는 내용에 뭐 특별히 건질 수 있는 내용은 없고 저희가 봐야 될 건 사진, 그러니까 건물의 어떤 느낌, 그 다음에 그 지도를 보고 그 물건이 있는 동네의 어떤 분위기, 요 정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파란색을 제가 왜 표시해놨냐? 나중에 이제 진짜 입찰을 하려고 하면 이쪽에 그 임차인 현황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별일이 잘 없는데 상가나 그 빌라 같은 경우는 위반 건축물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 위반 건축물을 안고 내가 입찰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입찰을 안 하든지 아니면 뭐 복구 방법이 있으면은 지자체에 얘기해가지고 복구 방법을 알아낸 다음에 내가 물건을 받아서 뭐 없앨 건지 뭐 이런 거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 나중에 보면 돼요. 뭐 당장에 볼 필요 없습니다. 보통 아파트를 많이 보셔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현황 조사서도 파란색으로 해놨어요. 그냥 사진하고 감정평가서를 빠르게 본다. 근데 감정평가서도 내용은 보지 않는다. 왜냐면 감정은 제가 할 거니까요. 감정평가서가 해놓은 거는 그 주변의 시세를 보고 나중에 찬찬히 읽어보시면 시세를 보고 주변의 시세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게 감정을 하는 거지 그분들이 해놓은 감정을 가지고 제가 입찰하진 않아요. 뭐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지도를 제가 이렇게 갖다 놨는데 아까 그 가락 대림 아파트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또 보면 처음에 보실 때 여기 지역을 아시는 분들은 요 위로 지금 헬리오시티 있고 송파역이 있고 옆에 농수산물 시장 있고 위로 조금 내려가면 경찰병원 있을 거고 제가 옛날에 의경에 있었거든요. 의경에서 경찰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서 경찰병원 있고 뭐 쭉 내려가면 송파 파인타운 있죠. 그다음에 왼쪽 가면 문정 법조타운 있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많이 가봐서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이것만 보면 돼요. 아파트가 있고 주변에 학교가 있구나. 학교를 보내기 괜찮겠구나. 그다음에 이제 서울 뭐 송파구 정도 되면 아파트가 비싸니까 그럼 어느 정도 소득 있는 사람들이 살겠구나. 그다음에 아래쪽에 법조타운이 있으니 법조계 관련된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겠구나.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이거를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봐요. 근데 한 시간에 이거를 1분에 하나씩 보면 60개를 보잖아요. 근데 경매 물가 엄청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음, 임장스쿨에 오신 분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치면 좀 빨리 보되 왜냐면 그 지역에도 물건들이 계속 신건부터 시작해서 유찰된 것까지 꽤 많이 있거든요.
뭐 공매는 개수가 별로 없는데 경매 개수는 꽤 많아요. 그러니 관심 있는 분야, 관심 있는 지역을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그것만 계속 보셔도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파트 임장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보통 이제 대형 평수는 사람들이 그 경매에서 낙찰가율이 되게 낮게 들어가거든요. 많이 안 해요. 투자자들은 보통은 어, 매도까지 감안을 해서 중간에 막 수리도 하고 그러시니까 대형 평수는 수리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뭐 팔기도 조금 어렵고. 왜냐면 그 수요가 아무래도 그 팔사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실거주 집 입찰하는 거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공급 절벽 지역이나 시세 하락 지역. 부산 같은 경우는 어 진짜 핵심지 빼고는 시세가 계속 떨어졌어가지고 지난번에 그 10월 달에 해운대 오셨을 때 제가 그 자동 신시가지에서 잠깐 소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걸까요? 어, 일단은 마사지 받으러 가본 안 보이는데. 네. 게 맞다? 시세 하락 지역에서 이제 찾으시면 좀 더 이제 좋은 물건들을 값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는 굳이 애써가면서 물건 안 찾고 경매로 봐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요걸 많이 썼거든요. 시세 하락 지역. 그때 많이 했어요. 왜냐면 또 하락이 되면 사람들이 입찰가를 그냥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입찰을 하세요. 그래도 어, 어떤 이게 쓰는 가격이 좀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비합리적으로 많이 쓰세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적당히 내가 이 정도 차익을 얻겠다라고 하면 괜찮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경매하시는 분들은 요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주택자들도 꽤 많았고, 그다음에 요즘 자영업자 분위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상가 오피스텔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공급이 없다 보니까 그 강남구랑 뭐 서초구나 송파구, 그다음에 저 강동구까지. 강동구는 이제 신축 오피스텔 많아서 그쪽에 사람들이 입찰 많이 하시더라고요. 싸게 많이 가져가시더라고요. 음. 저도 지금 이번 주에 경기도를 가는데 아마 저 상가랑 오피스텔을 좀 보고 올 것 같거든요. 제 다음에 강의할 때 또 그 사례를 가지고 또 한번 풀어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제 휴대폰에 띄워놨어요. 이게 줌이 약간 딜레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게 처음 화면이에요. 제가 제 휴대폰 보면서 하고 있으니까 아마 속도가 딱 맞을 겁니다. 이게 유료 경매지 첫 화면이에요. 여기서 경매 검색 있죠. 여기 종합 검색을 누릅니다. 오늘 계속 우리 같이 보는 거 아니야? 아니, 쌍방이야. 제가 이 소리를 날 때마다 지금 찾고 있는데 안 찾아지네요. 통일되는 거. 통일되니까 내가 음, 무엇일까? 바로 그거 JOON님이요. JON이요? JOON. 마이크를 안 썼어. JON. 그쪽 듣는 사람들. 그러면 사실요. 해피다꿈님 옆에 있는 분이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쉽지 않네요, 이게. 사람 많은 경우가 이렇게 제가 오랜만이라 쉽지 않네요. 음. 네, 종합 검색을 하시고 여기서 저희가 주거용하고 상업용 이렇게 체크를 할 거예요. 주거용하고 상업용 잘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보통은 우리 대출을 받잖아요. 그 대출 비율을 생각해서 보통 4배 잡으시면 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에.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금이 1억이 있다. 그러면 4억을 잡으시면 돼요. 4억. 뭐 투자금 많으신 분들은 더 크게 잡으셔도 돼요. 근데 보통 1억으로 많이 시작을 하시거나 하니까 제가 1억에 4배 해서 4억을 딱 해볼게요. 그러면 검색하기 누릅니다. 누르면 물건이 많죠. 물건이 엄청 많아요. 13,000건이래.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 있는 지역만 하셔도 됩니다. 저처럼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한 게 아니에요.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어, 보다가 한참을 봤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이 송파구, 이제 서울 많이 계시니까, 송파구 장지동의 로체프라자 요걸 한번 해볼게요. 화면을 하나 띄워놨었는데, 지금 보겠습니다. 잘 뜨는지. 잘 뜨네요. 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보겠어요. 송파구 장지동 834번지에 4층에, 아, 이런 상가가 있구나. 근린 상가, 그 다음에 8평에 12평. 건물이 한 12평 정도, 4층 치고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 보통 1층 사이즈가 보통 이 정도 되잖아요. 이거 오늘 매각된 물건이고, 토지하고 건물이 일반 매각됐고, 최저가는 1억 5천이었고, 그러니까 보증금은 10%니까 뭐 1,500만 원 정도. 그리고 사진을 눌러볼게요. 나오고 있네요. 줌이 이게 딜레이가 와이프랑 아까 계속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딜레이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음,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됐다. 이렇게 사진을 보겠습니다. 현장 사진이 이렇게 쭉 있어요. 아, 이렇게 생긴 사진이구나. 건물이 깨끗하죠? 이렇게. 깨끗한 상가네? 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딱 누르면, 감정은 제가 한다 그랬죠? 안 봐요. 글자는 안 봐. 쭉 내려서, 이 보지 마세요. 이거 막 읽으시는 분인데 안 보셔도 돼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사는 금액이 중요한 거지. 음. 파인타운 아파트 그 오른쪽에 있는, 여기 이제 거의 저 문정 2편 아니죠? 요 건물인데 건물이 약간 이렇게 생겼네요. 삐딱하게. 지금 412호인데 아까 412호였죠. 웬만하면 이제 물건 볼 때 조금씩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게 볼 때 안 헷갈리거든요. 아까 412호였지. 근데 상가는 모양이 좀 이뻐야 되거든요. 너무 안 이쁘죠? 안 이쁜데, 그래도, 일단 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경매로 나왔는데 모양도 안 이뻐서, 입찰자 수가 좀 적을 수 있겠네. 뭐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사진 보니까 통창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모양은 안 이쁘지만 12평에서 혹시 이 통창을 가지고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걸 이제 전자지도로 갑니다. 지도로 가서 대충 어떤 분위기인가 보는 거예요. 이 편한테는 문제 있고,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 떤 근린상가고, 그 주변에 또 이제 빌라 같은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한가운데 있는 건물이구나. 그리고 쭉 봤더니, 아까 우리가 봤던 412호가 물건이 잘렸잖아요. 모양이 안 이뻤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이 모양이 있는 거 봐서는 방향이 이쪽에 있구나. 그럼 상가 방향이 이쪽에 있겠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 포인트를 딱 보고,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네. 어, 문정역 있고, 옆에 상업지가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그냥 사는 지역이구나 하고 그냥 끄면 돼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생각을, 뭐 보면서 이것저것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제가 아까 하기로 한 것도 많이 빼먹었어요. 저는 아까 지금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일부는 안 보거든요.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통 한 물건에 저는 1분을 봅니다, 1분. 1분 안쪽으로 봐요. 뭐, 빠르게는 뭐 30초에서 한 50초. 그렇게 해서 하루에 1시간이면 60개는 보잖아요. 그렇게 봐야, 남들이 못 본 물건들을 잡아가지고 신권에 입찰할 수 있어요. 전 신권에도 입찰을 많이 했었거든요. 신권에 입찰을 하면 경쟁자가 많이,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물건 검색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지도를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간접 인정 효과가 생겨요, 실제로. 물건지를 보면서 지도를 계속 보다 보면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그 지역을 가보면 여기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하면 그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봤으니까 엄청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예전에 한 번은 집을 가는데 그 집의 보도블록을 이렇게 보다가 동탄 신도시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을 보고 있는데 그 집 문 들어가면서 미쳤구나. 약간 이게 너무 많이 봐서. 근데 그게 미친 게 아니고, 지도를 많이 보니까, 그 지역들이 머릿속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장할 때도 지도 많이 보시잖아요. 예, 그 경매 물건 볼 때도 지도를 꼭 챙겨서 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주변에 있는 물건, 그 어떤 도로나 아니면 뭐, 그 고가도로 같은 거 아니면 랜드마크들, 뭐 이마트, 뭐 아니면 병원, 그다음에 농수산물 시장,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빨리빨리 파악하는 그런 걸 챙기면 나중에 중개소장님하고 대화할 때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 중개소장님들은 그 지역의 전문가잖아요. 근데 나는 그 지역을 잘 몰라. 근데 딱 갔는데 중개소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셔.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계속 끊겨요, 리듬이. 왜냐면 내가 못 알아듣거든요. 아, 거기 왜 고가도로 뒤쪽에 지금 뭐 개발된다는데 하는데 지금 개발이 어디 되는지도 모르겠고 머릿속에 그런 내용들이 없으면 이게 나중에 대화는 많이 하고 집에 왔는데 기억이 안 나거든요. 물론 이제 긴장해서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소장님하고 대화할 때나 아니면은 어떤 그 부동산 전반적인 걸 파악할 때 여러 가지로 다 도움이 돼요. 실제 제가 그 경험하고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좀 귀찮더라도 한번 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지도 보고 얘기하면 되고 전화를 할 때 좀 늦게 알아들으면 다시 물어보면 되지 않냐. 근데 이제 중개소장님도 사람 많이 상대하시잖아요. 근데 뭐 좀 물어봤는데 또 흐름 끊기고 뭐 했는데 얘가 못 알아듣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대화가 내가 그분한테서 이렇게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야 되는데 많이 못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 검색이 단순히 그냥 내가 찾고자 하는 물건을 어떤 확인하는 그런 어떤 방법뿐만이 아니고 또 본인한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니까 한 번쯤은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관심 물건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내가 실거주할 집인지 아니면 임차를 줄 건데 뭐 장기로 아예 초장기로 가서 내가 저 집이 부서질 때까지 가져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단기로 팔 건지 요런 거를 좀 구분해가지고 해놓고요. 그 다음에, 전세하고 월세를 구분해서 정리를 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빌라가 있어요. 빌라가 있으면, 저는 초역세권이나, 그 다음에 그 집이 부족한 동네는 무조건 그 전세로 두고요. 그 다음에 역에서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고 남들이 크게 좋아하진 않아. 근데 약간 개발 가능성도 있고 대지 지분도 많고 해서 제가 그 집을 샀어요. 그러면 그 집은 무조건 월세를 놓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전세 빠지고 나서 세입자가 잘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고 처음에 입찰을 할 때부터 그걸 생각하고 그 입찰을 하거든요. 그렇게 다 정리를 해놔요, 제가. 관심 물건 정리할 때.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뭐 교육과 관련된 그런 업종들이 모여 있는 데가 있고 유흥이 모여 있는 그런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구분해서 하고 그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사람들이 돈이 없을 때 있잖아요. 아니면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가장 늦게 끊는 게 애들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학원 쪽 그 물건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건물을 입찰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지금 가지고 있는 상가도 사실은 학원이거든요. 피아노 학원. 그래서 또 항아리 상권을 많이 좋아하고 보수적인 투자자라서 뭐
그 진짜 투자 잘하시는 분들처럼 어, 좀 신도시 같은 데 가서 싸게 사서 그거를 나중에 가격이 올랐을 때 넘기고 이런 건 전 못해요. 전 저를 알거든요. 제가 상가 강의도 많이 들어봤는데 저는 일단 어, 좀 안전하게 그다음에 공실이 안 날 만한 그런 쪽으로 물건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을 보고 복귀를 하면 그 경험이 계속 쌓여요. 저는 물건을 보고 이 폐차를 하든 그다음에 입찰 준비를 하다가 입찰을 안 하든 간에 2년 뒤, 3년 뒤에 그 상가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실력이 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귀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요건 제가 이제 꼭 그 강의하다 보면 할 말을 다 잊어버려서 적어놨는데 와이프랑 이렇게 임장을 쭉 갔는데 예전에 그때는 제가 경매를 한창 많이 하고 난 후에 와이프가 자기가 아파트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와이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빠 저거 몇 년씩인 것 같아? 그래갖고 아니 좀한 96년씩이나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하냐고. 아니 그냥 그럴 것 같은데? 저 몇 평인 것 같아? 그래서 아니 뭐한 40평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건 또 어떻게 알아? 아니 저 베란다 보면 알지 않아? 근데 이게 제가 원래 아는 게 아니고요. 경매 물건을 하도 많이 보니까 그 아까 제가 그 평수 보고 그다음에 어 사진 보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계속. 그거를 계속 보니까 나는 임장을 많이 간 적이 없는데 머릿속에 그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냥. 아, 이 정도 요렇게 생겼으면 뭐 90년대 아파트고 그래 뭐 타워형 있고 하면 뭐 2005년도 뭐 이후부터도 지어진 아파트겠지. 뭐 그리고 단지가 이렇게 생겼으면 보통 데크층이 생긴 게 뭐 몇 년도니까 그 정도면 몇 년씩 이상 붙을 것 같고 또 이때는 부동산 경기 안 좋아가지고 어 그 데크층에다가 주차장도 놔두고 했으니까 뭐 요 정도는 몇 년씩이지 이런 거를 경매 물건 보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원래 제가 임장을 그렇게 많이 다니진 않았는데 물건 위주로 봤으니까 전체 도시를 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도시 통으로 막 보러 다녀서 지금 많이 다녔지만 당신은 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다 경매 물건 보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어, 그때 해운대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아마 이 얘기를 드렸던 분이 있어요. 여기가 그 부산의 우동에 동부올림픽이라는 아파트거든요. 그 아파트를 가는 길이에요. 지금 여기 대우동산 말이란 것 같은데 가는 길에 이렇게 쭉 걸어가시다가 이걸 쭉 보시더니 그때 같이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자기는 저게 너무 싫대요. 저게 뭐 딱 봐도 실하게 생겼잖아요. 약간 뭐 전자파도 좀 나올 것 같고. 근데 제가 저걸 보고 저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물건을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저게 혐오 시설이거든요. 혐오 시설이에요. 사람들이 엄청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가에 뭐 예를 들어 서너 평 되는 그 공간에다가 저걸 집어넣어 놓고 임차를 하거든요. 근데 임차료가 상당해요. 그 웬만한 1층 상가만큼 나와요. 이게 저게 임차료가. 왜냐면 저 대기업이잖아요. SK, KT, LG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들어오면 나오지도 않아. 왜냐면 다른 데서 안 받아주거든. 그래서 중개기 있는 것만 제가 계속 찾아냈어요. 입찰을 하려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상가를 사면 엑시트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중개기를 갖다가 만약 중개기 아이씨들이 나가면 저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실이 없고 예를 들어 항아리 상권에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는데 이 상가는 무조건 이용 가치가 확실해. 그러면 참고로라도 쓰겠구나 해서 막 입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중개기만 찾아다녔어요, 제가 한동안. 그러니까 남들이 싫어하는 물건이 돈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물건을 많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 정하구역 얘기. 이거 예전에 학군지 얘기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잘 못 그리지만. 여기 상가예요. 상가고 여기 도로입니다. 도로. 도로고 이게 학교예요. 학교. 학교가 뭐 한 요 정도 있고 여기 있었어요. 네, 학교 그 정하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정하구역이 뭐 반경 200m. 여기까지는
위에 시설이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PC방 같은 거. 근데 어떤 상가를 제가 이뻐서 봤는데 아 금액이 세서 제가 못 들어갔거든요.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낙찰이 엄청 높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체 저게 왜 저렇게 됐지? 했는데 그때 임차돼 있는 게 PC방이었거든요. PC방. PC방인데 이게 제가 지금 좀 잘못 그렸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 정화구역을 딱 피해가는 그 상가의 공간이 여기밖에 없었어요. 딱 여기밖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그걸 알고 아마 처음에는 다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높게 낙찰을 받냐. 근데 아마도 이분은 이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몰랐거든요. 몰랐다가 이래저래 찾다 보니까 아, 저래서 저걸 저렇게 입찰을 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그 남들이 그 싫어하는 그다음에 또 또는 이제 어, 그 공법상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가져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물건을 많이 보고 물건을 복기를 하다 보니까 아, 저게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구나. 예. 근데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서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물건 검색을 좀 많이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세 조사하는 걸로 들어가 볼게요. 음. 그 아파트, 그러니까 주택용하고 제가 상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그 빌라는 그냥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제가 고생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빌라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아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소개하냐면 조사 방법은 주택용이 뭐 다를 게 없거든요. 다를 게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나중에 이제 규제나 세금이나 대출 압박이 해제되면 저는 또 할 것 같아요. 제가 빌라를 사는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물건 선정 기준이 어, 아파트를 능가하는 인프라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바뀌면 아니, 너무 좋겠는데 하는 지역. 그 다음에 투자할 때 이게 약간 한숨이 나오는 외관이어야 돼. 아, 이거 될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다음에 충분한 대지 지분이 있어야 되고, 뭐 재개발 수업할 때 많이 들으셨죠? 왜 대지 지분이 많이 있어야 되는지. 초역세권 빌라에 그다음 아니면 재개발지 근처의 빌라. 저희 왜 토지 같은 거 하시면 그 토지 입찰하시는 분들이 보통 어디를 많이 하냐면 예를 들어 경기도에 역세권 개발 사업을 딱 하고 나면 그 역세권 주변으로 상업지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단지를 딱 집어넣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 도시가 커져요, 계속. 뭐 산이 뭐 산으로 막혀 있지 않으나 계속 커지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아파트 주변에 이제 토지가 나왔어요. 근데 토지가 이제 괜찮은 토지야. 그러면 그 입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재개발이 막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재개발 지역이 계속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개발 됐던 그 주변에 있는 빌라를 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 역에서 좀 멀다. 그럼 걔는 이제 월세로 받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그다음에 준신축은 제가 사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매매가 조금 소홀한 빌라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뭐 사서 팔아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다음에 고급 빌라. 뭐 강남이나 분당에 좀 대형 고급 빌라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토지를 산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빌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음, 그 틈새 시장을 잠깐만요. 지금 뭐가 튕긴 것 같은데. 지금 잘 되고 있나요?
그죠? 아, 오늘 이게 쉽지 않네요. 잠깐만요. 야, 찾았습니다. 이게 뭐가 많이 케이스가 그랬나? 아, 이제 저 얼굴도 좀 보이시네요. 제가 얼굴이 안 보였어요. 아,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요 사진도 다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실제로. 어, 아파트는 하자 물건을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 단독으로 받은 집이 좀 됩니다. 단독으로. 그 집 앞에 이렇게 뭐가 많이 붙어 있었어요. 우편물도 밑에 막 쌓여 있었고. 그리고 조사를 이렇게 쭉 해보니까 소유자가 그 유흥업소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인데 그 직원들 숙소로 이 집을 샀다고 해요. 근데 집을 사놓고 우리은행에다가 대출을 엄청 받아놓고 제가 볼 땐 대출도 심하게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사람이 산 흔적이 없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본 적이 없대요.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다 찝찝하고 관리비도 다 미납돼 있고 그래서 입찰을 했어요.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입찰을 했고 단독 낙찰 받았고 팔았어요. 저는 이걸 부산에 있던 거였거든요. 팔아서 이제 잘 팔았는데 이런 것들 위주로 저는 많이 입찰을 했습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걸 해야 돼요. 아파트는 특히 뻔한 것들 하면 입찰가가 높아져서 낙찰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하자 물건은 하기가 조금 어려우시면 그냥 틈새 시장 이런 거 위주로 하셔도 돼요. 예.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희 이제 임장스쿨 멤버들은 달인이잖아요. 아파트 달인. 잊지 말아야 할 전제 조건이 그 지금 이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아파트를 사시든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 뻔히 오를 게 보이는 그런 거 이제 판단 가능하시잖아요. 이런 거 위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경매로 산다 해가지고 그냥 싸게만 산다 이렇게 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장기로 가려면 저는 오히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경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근데 저는 경매를 도구라고 생각하지 어떤 그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썸네일에는 뭐 목적이 되는 시대가 왔다고 했는데 그냥 예, 광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예. 빌라 같은 경우도 조사하기가 편한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반듯한 빌라 있죠. 이렇게 반듯한 빌라가 있고 지금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인천의 그 어떤 빌라를 제가 그냥 떠놓은 건데 지금 보시면 빌라가 되게 그 이쁘지 않은 땅에 다 우겨 넣은 것처럼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모양도 다 다르고 이게 지금 아이파크 아파트 옆에 보이면 이게 타입인데 타입이 엄청 많잖아요. 아파트도 이런 거는 조사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타입이 엄청 많아서. 이게 아파트 타입이에요. 왼쪽에 있는 게 다. 그러니까 빌라든 아파트든 간에 구조가 특이한 것들은 조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제가 주택용 시세 조사를 해놓고 막 온갖 걸 다 집어넣었잖아요. 이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런 거는 심플. 우리가 흔히 보는 아파트는 대부분 다 심플하고 빌라나 이런 주상복합은 조사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 이제 손품하고 전화조사를 제가 이제 했던 것들을 그냥 막 스캔 떠서 제가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숫자는 아무 의미 없다 그랬잖아요. 이 내용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음, 전화조사를 보통 많이 해야 하고 나서 가요, 제가. 근데 전화조사를 할 때, 어,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집을 팝니다, 뭐 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경매 물건 때문에 전화한 거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다 해요. 삽니다, 뭐 팝니다도 하고 다 하는데 제가 막상 그걸 말씀을 드려보니 대부분 그렇게 못 하겠대요. 근데 경매로라고 얘기하고 전화를 드리면 친절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하고 통화를 잘 하셔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여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음, 경매라고 하면 이제 소장님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 그래, 뭐, 저쪽 빌라는 얼마고, 이쪽 빌라는 얼마니까, 이건 한 이 정도 될까라고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네이버 매물에 있는 거를 조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어, 그 중개 소장님한테도 이렇게 몇 군데 네이버 매물 중에 내가 생각한 가격하고 좀 안 맞는 가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소장님, 이거 이 정도 나와 있던데 왜 이거 가격이 이래요? 뭐, A 빌라보다 B 빌라가 더 좋아 보이던데 이 가격이 왜 이래요?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보시고, 그거를 집에서 다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이제 나중에 뭐 하나 만들 건데, 어, 제가 이제 이거 빌라 얘기하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던 게 저는 그 빌라 같은 경우는 집을 다 찾아가 보거든요. 살고 있는 집을 한 번도 안 찾아가 본 적이 없어요. 집을 꼭 찾아가야 되나요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빌라가 싸잖아요. 빌라가 싼데 어, 돈 얼마 안 남거든요. 하면 재개발 지정될 때까지 저는 이제 재개발을 바라보고 항상 구역 지정될 때까지 가져간다는 마음으로 집을 샀는데 어, 집이 싼데 그걸 비싸게 사면 손해가 막심하니 관리도 엄청 힘들고. 그래서 저는 그때 돈 없을 때 했으니까 돈 없을 때는 꼭 확인해서 집에 하자 있는 걸 다 확인하고 샀어요. 예, 근데 어차피 제가 빌라 사라고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지 될 만한 데는 저는 뭐 그렇게 했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찾아가는 거는 좋긴 한데, 어, 제가 뒤에 빌라는 1층, 2층이 제일 낫고요. 3층, 4층이 안 좋습니다. 3층은 왜 안 좋냐면 3층도 집이 그 천장에서 물이 셀 수가 있어요. 사람들 4층만 되는 줄 알거든요. 제가 빌라를 옥상 방수를 주도로 해서 해본 게 세 번이나 돼요. 세 번. 8세대를 제가 다 설득을 했었거든요. 누수라고 하면 징글징글해요. 아주 제가. 누수 때문에 협박도 받아봤고 하여튼 와이프는 뭐 불안성 관련된 뭐 약도 먹은 적 있고 임차인 때문에. 그래서 3층, 4층은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4층을 샀어요. 이게 대단한 거죠, 저도.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랬나 싶어요. 이제 집 빌라는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3층, 4층, 이것도 제가 샀던 빌라예요. 제가 요 꼭대기층 샀어요. 그 외관 볼 때 사람들이 요거 착각하는 거 있거든요. 이게 샤시에 이렇게 안 된다. 내가 두 눈으로 집 안에 들어가서 확인할 때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 집도 옥상 방수를 안 했었는데, 어, 3층에 계시는 분이 옥상 방수를 해야겠다고 설득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시지 했더니, 집, 빌라 준공 승인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 가운데에, 물탱크가 있는 집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물탱크가 이거 물이 바닥으로 새면서 이 벽을 타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3층으로 다 새버린 거예요. 그래서 3층이 난리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옥상 방수가 꼭 4층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그래서 1층하고 2층이 실제 매각도 잘 되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물 정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요. 주소, 연식, 평수, 층수, 방향, 그다음에 매매 전세 월세를 다 조사를 해서 하거든요. 뭐 아파트도 저희 다 이렇게 하잖아요. 다 하는 거예요. 네, 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 집을 항상 찾아가 보고 집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특이사항, 해가 들어오지 않는 집이 의외로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인천을 그렇게 많이 갔는데 인천에서 햇빛이 아예 안 들어오는 집을 많이 봤어요. 정말로 많이.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보통 인천에서 입찰을 하면 입찰 봉투를 4개에서 5개를 들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저 무슨 부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다 싼 건데 이제 부자인 줄 아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조사를 한꺼번에 5개씩 하고 한 번에 5개를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딱 앉아서 이렇게 딱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옆에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총각 저거 잘 받은 거 맞는 거 같아?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사모님, 근데 제가 저기 가봤는데요. 저 집 햇빛이 안 들어오는데요? 그랬더니 되게 당황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마 아시는 분인가 봐.
이게 빌라 가보시면 햇빛 안 들어오는 집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집을 못 들어갔는데 햇빛 안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왜 알았냐면 빌라 그 경매물건 옆에 집에 할머니가 사셨는데 제가 막 이렇게 조사하다가 할머니가 저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 젊은 사람이 여기 왜 있냐고 그래서 아유 경매물건 나왔는데 제가 조사하러 왔다. 아유 그 할머니가 심심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집을 봤는데 대낮인데 햇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집이 이렇게 어두워요? 그랬더니 여기 옆에 건물이 딱 붙어 있어갖고 햇빛이 안 들어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예상은 했는데 진짜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칠흑같이 어두워서 그냥 그 아 이건 안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집은 그나마 조금 더 들어오는 집이라서 제가 입찰은 하긴 했어요. 싸게. 근데 결국 폐차했죠. 되게 비싸게 맞아가졌어요. 이런 거 확인해야 된다. 그럼 아파트는 안 그럴 것 같으시죠? 아파트 남양인데 햇빛 안 들어온 집도 있어요. 벌건 대낮인데 아파트 단지를 딱 갔더니 앞에 있는 어떤 건물 때문에 한 3분의 1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햇빛이. 그런 집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은 밝긴 밝아. 근데 많이 밝진 않아요. 앞에 건물이 그 조망을 약간 가리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파트도 그 시세 상승기에 마음 막 급해져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하고 그냥 덜컥 계약하시면 안 되고 집을 꼭 보시라고. 아파트가 싼 건 아니잖아요. 뭐, 몇 억씩 하니까.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음. 소장님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서 계속 물어봐요, 저는. 일단 네이버에 있는 시세라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조사할 수 있는 걸 다 조사를 해서 지도를 만든 다음에 그 지도에서 좀 수상한 것들을 소장님한테 계속 전화를 해요. 네. 그리고 어차피 뭐 소장님들 중에는 이렇게 뭐 귀찮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친절하신 분들도 있는데 결국은 제가 그 친절하신 분들한테 물건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괜찮다. 서로 서로 윈윈할 수 있으니까 그 전화하는 거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제가 달서구 보랏빛 이렇게 적어놨는데 저는 그분을 잊지 못해요. 이분 진짜 프로예요. 저한테 집 다 보여주시면서 간판도 보라색, 휴대폰도 보라색, 그 원피스도 보라색, PDA도 보라색이었고 다 보라색이었어요. BMW 530i 타고 다니시는 분인데 달서구에 계시거든요. 이편의 세상 앞에 계시는 분인데 아무튼 저는 대구에 달서구에 집 사면 무조건 이분한테 산다는 마음을 딱 항상 가지고 있어요. 진짜 프로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 전화했는데 불친절해서 막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괜찮아요. 다른 분한테 연락하세요.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는 산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물어보고 제 빌라는 아닌데 제 빌라인 것처럼 얘기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있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끔 이럴 때 있어요. 딱 몇 동 이렇게 몇 호라고 얘기해놓고서 사실 그 호실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는데 그 호실이 없어.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잘못 얘기한 거야.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 장모님 집인데 제가 자주 안 가가지고 그 호실을 헷갈렸나 보다고. 그래서 혹시 요즘 얼마에 팔리나요? 그때 저희 장모님 바쁘세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제 3자 방법이라고 해놨잖아요. 시세를 따기 편한 아파트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아파트들은 시세 따기 편한데 시세 따기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뭐 내 집 아니고 장모님 집이고 우리 저 시어머니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랑 이게 코드가 잘 맞으신 그 소장님한테 물건도 부탁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미안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사실 여기도 뭔가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여기 좀 공인중개사분도 계시고 해서. 음. 이 경매물건 최종 시세 선정할 때 저는 항상 그 빌라 같은 경우는 맨 아래쪽에 있는 문구로 물어봐요. 소장님, 제 거 이거 손님 붙여보려면 대체 얼마나 내놔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소장님이 딱 얘기해 주세요. 한 이 정도까지 하면 내가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빌라 다 팔았고요. 빌라는 수수료를 저는 많이 드려요. 제가 지난번에 드린 게 아마 한 대여섯 배 드렸을걸요, 아마 원래 수수료 대비. 근데 왜 그랬냐면 안 되는 물건을 되게끔 하려고 노력한 모습을 저한테 계속 보여주셨고 실제로 빨리 팔려서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음. 수수료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전세가 좀 비싼 집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집들은 소장님한테 다 시켜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래서 소장님 계시서 좀 그런데 다 시켜요, 진짜. 왜냐면 돈을 한 2, 300씩 주는데 그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시키고 수수료가 적잖아요. 제 물건이. 그러면은 제가 해요, 그냥. 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부탁을 드리면 또 잘 해주세요. 그래서 좋은 인연 되신 분도 되게 많고. 경매 물건지 방문할 때 이거 되게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그 부산에 임장할 때, 그 광안자에 들어갈 때 이제 제가 그 앞에서 문 다 잠겨 있었는데 그냥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셨잖아요. 뭐라고 하셨는지. 별말 안 했어요. 들어가서, 아유, 저기 그 경비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집이 너무 이뻐서 그런데 집 좀 보러 왔다고 문 좀 열어주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냥. 근데 열어주시더라고요. 아, 그냥 얘기하면 돼요. 얘기하면 되는데, 아, 괜히 뭔가 죄 지은 거 같고 막 계속 두루문두루문 떼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어차피 한 번 보고 말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얘기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뭐 범죄 저지를 것도 아닌데요. 일단, 근데 보통 사람들 많이 왕래가 있으니까 같이 들어가시고, 그러면, 이제 아파트 그 단지 또 이렇게 또 문이 잠겨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경비실 버튼 있잖아요. 저는 그냥 그걸 누르거든요. 그럼 경비실로 쭉 가잖아요. 그럼 가면 뭐 때문에 오시냐고 물어봐요. 그 경비소에서. 아, 저 부동산 때문에 왔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문 열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부동산입니다. 보통 얘기하세요. 근데 이제 전 부동산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요, 그냥. 얘기하면 이게 잘 안 들리니까 그냥 열어주세요. 열어주시는데 또 그냥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 뭐 어디라고요? 어디 부동산이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저 사실 여기 경매 물건 나와가지고요. 물건 좀 보러 왔어요. 그럼 열어주세요. 열어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 단지를 다 통과를 했죠. 그럼 이제 집 문이 있잖아요. 집 문이 있는데 그 못 누르시거든요. 그러면 같이 한 명을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가서 저 와이프한테 시켰거든요. 야, 너 초인종 누르고 계단 타고 바로 내려가라. 아니, 못하겠으니까 저도 심장이 떨릴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래서 눌러놓고 와이프 밑으로 내려가고 저는 이렇게 앞에 서 있다가 뭐 때문에 왔냐 그러면 저 또 똑같이 얘기해요, 그냥. 부동산 때문에 왔다고. 그러면 이제 그냥 부동산에서 오신 줄 알아요, 사람들이. 문 열어주거든요. 문 열어주면, 이렇게 문 열자마자 눈은 집 안을 봐요, 저는. 인테리어 돼 있는지, 뭐 중문이 설치되어 있는지, 원래 중문이 설치 안 되는 집들 있잖아요. 이렇게 연식에 따라서. 집을 딱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해요. 근데 반응이, 그 대부분 사람들이 되게 걱정하시는데 반응이 요거 세 가지였다. 제가 거의 다 가봤다 그랬잖아요. 안 가본 집이 없거든요. 반기는 집도 있고요. 임차인인데 그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를 반겨요. 그래서 뭐 1시간 동안 있다가 나온 적도 있어요, 제가. 어. 그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고 그냥 나왔어요. 제가 입찰을 못 하겠더라고요. 돈을 잃기도 생겼고 뭐 본인이 막 집을 수리를 하신 거예요. 소유자랑 연락이 안 돼서. 그래서 그냥 매수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해서 입찰표 쓰는 거 알려드리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했어요. 보니까 그 성함이 본인 성함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 경매지 보면 이름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이 두 번째가 제일 황당한데 본인이 경매 당한지 모르시는 거야. 사모님이. 근데 일단 저는 이미 집을 들어갔으니까 한번 집을 둘러보고 인사드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침착한 스타일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경매는 맞았으나 지금 뭔가 계속 고민하셨던 분들인가 봐요. 제가 갔더니 이렇게 쑥 봤는데 집을 일단 봤어요. 보고 그 다음에 나오셔서 문을 닫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족이 있으니까 나한테 그냥 궁금한 거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 여부하고 하자 여부 이렇게 물어보고 나왔습니다. 많이 뭐 물어볼 거 없어요. 하자 여부는 뻔해요. 누수만 물어보고 나오면 돼요. 누수 물어보고 나오고 그리고 나서 아, 다른 데를 안 가고요. 그 밑에 층을 바로 가요. 밑에 층 왜 가냐면 그 집에서 밑에 층으로 샜을까 봐. 그래서 똑같이 또 초인종을 눌러요. 이제 저는 익숙하니까 괜찮지만 처음 하시는 분은 이제 누군가한테 눌러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제 누르고 또 도망가라 그러고 그럼 앞에 서 있다가 문 열리면 이제 얘기하면 돼요. 얘기해야 되잖아요. 닥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게 혼자 가면 처음에 힘드세요. 저는 지금 혼자 다니는데. 그래서 이 옥상 방수 얘기 해볼게요. 이 빌라를 가지신 분도 있을 거니까
다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그냥 다 들어주세요. 제가 많이 쳐냈어요. 이거 지금 양을 최대한 줄인 건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요 오른쪽 사진은 아파트인데 최근에 제가 누수 사건이 있었다고 몇 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요거 제가 처리했고요. 근데 요거는 다른, 저 끝에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통 요 방수, 요거 제가 방수 진행해서 방수했던 거거든요. 왼쪽에 있는 그림. 근데 빌라가 뭐가 문제냐면 이 모서리마다 배수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하나. 안 보여요, 사진에는. 여기 하나 있고 모서리마다 하나씩 있거든요. 총 4개가 있어요. 근데 그 배수구가 항상 막혀요. 이물질 때문에. 그러면 물이 이렇게 고여 있다가 지금 여기가 물고인 자국이거든요. 물이 고여 있다가 그 방수층이 깨지면서 글로 물이 다 새요. 그래서 집들 보면 그 구석에 모서리 부분이 항상 새요. 방수 전문가가 된 것 같은데 공사를 많이 해서. 근데 그들로 다 새니까 이제 그쪽 위주로 뭔가를 해야 돼요. 그 뭔가 하자가 있는지를 항상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4층을 사지 마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4층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런 걸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나중에 조치가 조금 수월해요. 누수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걱정을 해봐야 도움이 안 되세요. 그냥 그 누수 업체 부르시고요. 그다음 확인시키고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임장 열심히 다니세요. 그럼 돼요. 그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걱정을 계속하면 그 걱정에 또 걱정이 생겨서 잠을 못 이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고민을 하는 건 좋은 건데 걱정을 하는 거는 되게 안 좋아요. 와이프가 저한테 이게 와이프 관련된 어떤 명의로 된 집이라 처음에 와이프한테 연락이 와서 오른쪽 아파트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아, 이거 어떡하지, 오빠? 그러면서 뭐 계속 물어보는 거에서 아니, 그 집 신경 안 쓰기로 했잖아. 신경 쓰지 마.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신경이 안 쓰여? 그래서 아,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끝나고 나서 말해줄게 하고 끝나고 나서도 말을 안 해줬어요. 어젠가 얘기해줬거든요. 예. 제가 전화 2번 하고 그냥 끝났어요. 임차인한테 전화해서 그냥 그 누수업체 사장님 오시면 협조 잘 해달라. 그리고 무수업자 아저씨들은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임차인하고 연락해서 원인 찾고 다 되고 그 보수 다 끝나면 그때 연락 줘라. 그 2통화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한 2, 3주 지나가지고 돈 입금해 주세요. 딱 연락 왔더라고요. 그때 끝났어요, 저는. 왜냐면 이제 뻔히 알아요. 이제 많이 겪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그리고 뭐 갑자기 집을 찾아가 본다고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뭐 집이 서울이신데 갑자기 경기도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샜다니까 가봐야겠다고 막 짐 주섬주섬 챙겨서 가시잖아요. 근데 가서 하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없어요. 가지 마세요. 집에 계세요, 그냥. 집에 계시고 저기 임장 가시면 됩니다.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 아까 얘기했던 거고 좀 이게 낙후된 지역인데 이제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집들 있죠. 그런 데는 공실률도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왜냐면 집을 빈 상태로 계속 놔두면 집이 험해지거든요. 재개발지라도. 그러면 사람이 사는 게 좀 나으니까 내 집에 사람이 살면 좋잖아요. 그 주변의 동네들이. 그래서 그런 지역은 우편물하고 저녁에 조명이 뜨는지까지 제가 확인을 다 했어요. 인접동까지 다. 근데 이건 남자분들만 좀 가능하시고 그런 지역은 보통 밤에 위험하거든요. 여성분들은 가지 마시고요. 남편분한테 갔다 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좀 운동 삼아 뛰어갔다 오라고 하시던지. 저는 의경 출신인데 밤에 돌아다니는 걸 많이 해서 그런지 우편물도 다 체크하고 저녁에 조명 뜬 것도 확인하고 아 사람들이 적당히 많이 사는구나 요거를 이제 캐치하려고 이렇게까지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파트가 너무 쉬운 거죠 저한테. 능력 있는 중개소장님 통해서 매물을 체크한다는 건 이게 뭔 얘기냐면 요 밑에도 제가 이제 입찰 조사했던 건데 이거 새 거거든요. 밑에 아파트가. 준공 승인이 났는데 어떤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분이 아파트로 받았어요. 이거 아파트예요. 그냥 단독 한 동짜리 아파트. 아파트를 하나 받았는데 그 그분이 이제 망한 거예요. 돈을 못 받았으니까 아무래도 망했겠죠. 물건을 받았지만 뭐 저기 은행 대출 낼 정도가 아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망했는데 저는 이 집을 경매 당한 집을 중개사 통해서 들어갔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경매 물건 중에 저는 한 일부는 중개소장님하고 경매 물건을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거 되게 신기하잖아요. 왜냐면 보세요. 사람이 망하면 망하기 전에 그 집을 팔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을 팔려고 중개소장님한테 집을 분명히 내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집 주변에 누군가는 그 집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와서 녹두리 했을 거 아니에요. 막 커피 마시면서
아, 내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거 집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냐, 왜? 소장님, 좀 팔아달라, 빨리. 그러다가 집이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제가 조사를 좀 열심히 해서, 저는 꽤 많은 집을, 경매에 당한 집을 그냥 가서 실제로 보고 나온 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집 상태가 깨끗하네? 그럼 입찰할 때 그 빼야 될 돈들을 입찰까지 이제 높여가지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입찰해서 낙찰된 적도 있습니다. 이거 인천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서, 음, 인천에 계산역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망역이고, 요 우측 하단이 이제 우리 그 대장신도시 그 생기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다 논이에요, 논.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가면, 이제 공항철도가 있고. 그래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이 동네 많이 사세요. 왜냐면 월세가 엄청 싸거든요.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그리고 그 항공사 다니는 젊은 직원들이 많이 살아요. 그 저희 집에도 당시에 그 어때 항공사 여승무원이 사셨거든요. 예. 아 근데 그 여승무원 되게 다들 감사한 적이 되게 많아가지고 집이 그 집도 물 샜는데 3층인데 물 샜는데 그 물 새고 있는 거 막 퍼내면서 전화하시더라고. 그것도 되게 침착한 목소리로 되게 미안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조사를 했어요. 여기 오른쪽에 이막중학교 있고 이막 변방초등학교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빌라를 조사를 했거든요. 그 누수 물건이었는데 입찰하신 분들이 다 높게 입찰을 하셔갖고 제가 패차를 했어요. 소유자도 되게 연세가 많으셨고. 근데 인천 법원이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인천이나 수도권은 경매 학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법원에 뭔가 이렇게 공부하러 오신 분들도 있고 입찰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초보 입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되게 높게 입찰하고 그 당시 기사에 뭐가 떴냐면 어떤 학원에 수강생을 입찰시켜주기 위해서 누군가 2등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낙찰을 시켜주려고. 그래가지고, 와, 축하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해주는 거죠. 되게 나쁘잖아요. 원래 그 가격이 아닌데, 그 물건이. 그렇게까지 했던 데가 그 동네예요. 그래서 저는 인천 갈 때마다 너무 복잡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참 되게 특이했어요. 되게 높게 낙찰받고. 근데 폐차를 했는데 제가 이 주변에 있는 빌라를 거의 다 조사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역 위쪽에 이 동네, 그 다음에 이막중학교 근처에 있는 이 빌라를 다 조사를 했는데, 낙찰가가 너무 높길래, 법원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중개소로 갔어요. 중개소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랑 소통이 잘 됐고, 저한테 정보를 많이 주신 분한테 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장님 스파크를 타고 빌라를 7채를 봤어요. 7채를 보고 한 채 계약해서 바로 내려왔거든요. 소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돈 안 드는데 그냥 세 채를 사고 가. 그래서 아니, 뭔 세 채를 사고 가냐고요, 소장님. 그래서 그냥, 아니, 방금 어떤 아저씨 네 채 사갖고 왔다고. 그래서, 얘기하시길래, 전 그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진짜 오래 보유할 만한 초역세권의 집을 사겠다 그래서, 계산역에서 2분 거리, 6번 출구에서 딱 2분 거리 있는 집을 사고 왔어요. 근데 이 집이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일단 세입자가 엄청 악질이었고, 그 다음에, 저희 집이 보일러가 터졌는데, 밑에 집 천장이 내려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임차인 이사를 갔고요. 그래서 요거 처리하는데 제가 새벽에 그때 경주 살 때였는데 경주에서 새벽 4시인가? 제 차를 타고 올라가서 여기 보면 스타벅스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 계산역 오른쪽에. 그 스타벅스에서 성인 9명을 이제 상대를 했죠. 임차인 가족 4분, 임차인 가족이 아니고 밑에 집, 그 피해 당한 집 그 임차인 가족 4분을 상대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 임차인 상대하고 그다음에 우리 밑에 집 그 집주인분 그걸 다 상대를 해서 뭐 물어줄 거 물어주고 그다음에 거의 막 무릎 꿇다시피 해가지고 나 직장인인데 죽는다. 그래서 막 진짜 우는 신용까지 하면서 아마 이거 와이프가 봤으면 아마 진짜 울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돈 아끼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진짜. 그래서 막 그렇게 해서 다 정리를 하고 집까지 다 고쳐주고 밑에 집. 그렇게 해서요. 근데 돈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었어요. 예.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누수가 되게 힘들다. 그런 집이었는데 이거를 팔았거든요. 요거 이제 재개발하시는 분들 보면 바로 아실 거예요. 이게 노후도 체크하는 거 근데 부동산 플래닛에 있는 이게 어느 순간부터 계속 새 건물이 막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정비 예정구역 지정돼 있잖아요. 재개발 후보지 뭐 이망역 뭐 서측 그다음에 계산역 북측 제 집이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 스타벅스 있죠.
스타벅스에 있고 제 집 이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 계속 왔다 갔다 했다 했잖아요. 여기 있었는데 이거 지정되자마자 어, 집을 바로 팔았어요. 팔았는데 일주일 만에 팔렸는데 사는 사람이 법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법인이 왔길래 법인은 종부세가 세요. 그래서 이 작은 거라도 가지고 있으면 손해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좀 세한데 해가지고 이제 노후도도 체크해보고 근데 뒤에 이렇게 새 건물이 올라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아, 이거 진짜 집 부서질 때까지 가져가 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 샀던 건데 어, 많이 지지부진해질 것 같아서 뭐 집도 또 상태가 안 좋기도 했고 와이프가 제발 팔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도 고생하니까. 그래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거 일주일 만에 팔았어요. 올리자마자 일주일 만에. 산 것보다는 그래도 좀 받았으니까 다행이죠. 이게 집이 7천만 원 주고 사서 전세를 7천만 원 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 때는 당연히 정비구역 지정되니까 좀 더 높게 해가지고 바로 정리를 했어요. 저는 이제 빌라는 이런 것들만 샀어요, 사실.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재개발 지금도 한다고 하는 거라서. 근데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되고, 아까 제가 어떤 원칙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원칙에 맞게끔 경매 물건도 사셨으면 좋겠고, 나중에요. 지금은 살 필요는 없고. 근데 저는 요 표를 제가 나중에 가공을 다시 해서 나중에 또 강의를 하게 되면 배포를 해드릴게요. 이게 되게 편하거든요. 제가 여기다 딱 숫자를 넣으면 이게 함수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이게 엉망이에요. 제가 오랜만에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제가 경매에 놓은 지 오래돼서 수정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냥 참고로 보여드린 거고, 대출을 감안해서 수익률하고, 그 다음에 시세 차익. 시세 차익에는 이제 그 단순히 이제 매매가랑 내가 입찰을 했을 때 그 입찰가를 비교해서 낸 금액에서 여기 지금 순시세 차익은 18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뭐 명도비랑 뭐 수리비 이런 거 빼고 나면 실제로 내가 돈 남는 건 이거밖에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요거를 다 세트로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추후에 정리해서 한번 기회 되면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매를 하고 나면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왜냐면 이런 게 도움이 좀 돼요. 그 본인 생각을 그때 내가 했던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뭐 길게 안 적어도 돼요. 그 자기가 잘못했던 거, 그다음에 내가 좀 잘한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적어보세요. 저는 입찰하고 나도 항상 적었고 그걸 이제 다시 나중에 보면서 아, 내가 이게 좀 부족했네. 제가 메타인지 항상 강조하잖아요. 부동산 투자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인재상가네. 큰일 났네요. 그래서 상가는 이제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엄청 보수적인 투자자예요. 공실 난 적이 없어요, 상가는. 그 상가는 이런 데만 사요. 이 중심 상업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부산의 그 부산 신시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자동 신도시. 여기 장산역이라는 데가 여기 있고 가운데 중심 상업지가 있고 이 아파트가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 가운데 상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항아리 상권이라고 이렇게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앞뒤로 아파트가 다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상권만 찾았어요, 저는. 경매가 나와도 그런 데만 입찰을 하러 다녔고. 왜냐면 공실이 너무 무서워서. 공실이 되면 관리비하고 그다음에 그 은행 대출 이자를 다 내야 되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우리 저 미라클 모닝 하시잖아요. 강제로 미라클 모닝 하거든요. 막 새벽에 갑자기 팍 깨요 막. 아, 여기 공실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그래서 어 이제 그런 데만 투자를 하고 이게 전주 혁신이에요. 전주 혁신도시. 전주 혁신도시의 이 지금 요 가운데 중심 상업지 쪽에 경매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항상. 그래서 전주에서 오신 어떤 그 회사 선배가 있어서 뭐뭔 얘기 하다 끝에 경매에 관심이 있으셔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봐서 뭔 얘기 하다가 아, 여기 그 경매 많이 나와서 제가 가본 적이 있다. 라고 했더니 그래, 공실 많지 하면서 그래서 이제 상가 사면 어떤 데 사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저 같으면 여기 살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유, 거기 사람 별로 없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뭔가 번듯한 자리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사람이 많이 지나가고 그런 데를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공실나는 걸 더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데였어요. 그러면 이런 데도 괜찮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요 위에 한일 베라차 아파트 옆에 있는 이 상가 보면 주변에 아파트가 둘러싸고 있지가 않고 지금 옆에 공원이 하나 껴 있잖아요.
근데 이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데는 아파트가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고, 그다음에 이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올 수 있고, 수요가 많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항아리 상권 특징이. 그래서 요런 데는 보면 나중에 제가 이 표시해 놓은 거를 나중에 카카오맵으로 보시면 지금 줌이 딜레이가 있어서 제가 안 보려고요, 지금은. 원래 다 보려고 했거든요. 음. 이런 데를 보면 공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데만 투자를 해요. 그냥 제가 눈으로 보고 느낀 게, 아, 이게 안전하겠구나 생각해서 거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부산의 정관 신도시라는 데인데, 여기서도 아까처럼 딱 그 항아리 상권, 그 다음에, 어, 여기는 중심 상업지긴 한데, 제가 단지 내 상가 때문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 보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이거, 이건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좀 볼게요. 그 왜 단지 내 상가도 뭐 사람들이 비선호하거든요. 단지 내 상가. 비선호하는데, 이런 데는 또 괜찮아요. 보면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여기 세대수가 많잖아요. 500세대, 뭐, 여기 뭐 700세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멀리 땡겨보면, 여기가 중심 상업지예요. 이 정관 신도시의 중심 상업지고, 여기 홈플러스가 있거든요. 홈플러스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이 홈플러스 가는 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임차가 엄청 잘 되고, 제가 옛날에 갔을 때 임차인이 거의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고 장사도 잘 되고 월세도 잘 나오고. 그 단지 내 상가라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데는 좀 눈여겨보시면 괜찮아요. 단지 내 상가는 또 관리비도 싸거든요. 그리고 또 1층이니까, 1층은 당연히 평수가 작으니까 관리비가 저 지상층보다는 더 쌀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괜찮습니다. 이런 거 보고, 오히려 나중에 여기 이 동네 상가 매물 보면 이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공실이 더 많아요. 실제로. 그리고 이쪽에는 잘 없어요. 사람들이 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간단한데 단지 내 상가는 이렇게 보면 좋다. 볼게요. 여기가 홈플러스 가는 길이고, 여기가 단지 내 상가 이렇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길을 건너서 이렇게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계속. 여기는 장사가 잘 돼요. 그리고 옆에 붙어 있는 요 상가까지. 중심 상가지는 저는 한 요 정도까지만 보고, 대부분은 항아리 상권이다. 근데 또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이 지형을 또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여기 상가, 그 아파트 둘러싸여서 여기가 항아리 상권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여기 뒤쪽에 보면 또 아파트들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다리를 건너야 되고. 근데 여기가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보면, 딜레이가 있네요. 기다려 볼게요. 지금 오르막이죠. 오르막이거든요. 오르막이에요. 저 앞쪽에가 이제 그 사거리가 있는 부분인데, 얘가 오르막이라서 뒤쪽에 있는 상가는 임차료가 또 낮아요. 상가 하시는 분들이, 그 임차로 들어가시는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아파트에서 잘 와가지고 자기네 집 돌아갈 때 편한 게 낫지, 언덕길 내려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되돌아가는 건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요것도 중요한 건데, 이거 제가 보다가 좀 이상해서 여러 번 체크를 했던 거거든요. 경매 물건도 나왔던 적이 있고. 자, 자, 사진 딜레이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떴어요. 보이시죠? 뭐 보이세요? 계단 보이시지 않아요? 네, 계단 보이죠? 지금 아마 화면 떴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볼게요. 간판 한번 보세요. 간판 다르죠? 근데 예전부터, 아기 좋죠. 예, 목소리 들리세요?
모두 음소거를 눌렀더니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기 계단이 있잖아요. 여기 계단 있는 상가 사시면 안 돼요. 여기 임차인들이 계속 바뀌어요. 계단 있는 상가. 이 계단 있으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비슷한 업종을 내가 가야 되는데 이 계단 있잖아요. 계단 잘 안 가요. 실제로 경매가 나와서 제가 한번 계속 그 몇 년치를 다 체크를 해보고 그 봤더니 임차인이 계속 바뀌고 그 경매 나와서 그 경매 물건이 일반 물건으로 팔리고 나서도 여긴 임차인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1층이니까 들어오긴 하는데 임차료를 많이 받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계단 있는 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까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자, 이제 다른 걸로. 여기 보세요. 이게 광안 그 광안리 해수욕장 아시잖아요. 이 광안역에서 광안리 해수욕장 가는 길이거든요. 사람들이 일로 많이 다녀요. 여기 보면 광안 쌍용 얘가 디오션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 내려올 때 보면 여기 이제 그 단지 내 상가들이 쭉 있거든요. 이런 데도 괜찮습니다. 장사도 잘 되고 업종도 다양하게 돼 있어요. 부동산만 있진 않고 또 이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업종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거는 또 눈여겨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상가 조사하러 가겠습니다. 요게 예전에 제가 2등 했던 물건. 그때 9월 달에 강의했던 물건이에요. 오산에 있는 거. 오늘 이제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 1등으로 지금 낙찰받은 2억 4천에 낙찰받으신 분이 지금 물건 내놨더라고요.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3억 천에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차로 계속 쭉 받으시면서 지금 언제죠? 이게 2018년인데 꽤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지금 3억 천에 내놨거든요. 수익률은 5.8%가 내놨던데. 상가 조사할 때 일단 똑같아요. 네이버 부동산을 보고 디스코 앱이라고 혹시 아세요? 디스코. 디스코 앱이라는 게 있거든요. 디스코 앱에 상가 시세 그 거래 내역이 다 있어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어, 디스코 앱, 그다음에 네이버 부동산 다 아시니까. 디스코 앱을 많이 보세요. 토지 내역 다 뜨니까 이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이 조사를 할 건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까 네이버 그 부동산에서 본 거를 가지고 빌라랑 똑같이 이렇게 조사를 하셔야 돼요. 이제 건물 이름 또는 뭐 주소를 이렇게 적으시고 연식 적고 상가는 연식 별로 상관없거든요. 근데 평수 적으시고 그다음에 층수를 적고 방향을 적어야 돼요. 방향. 내 방향이 대로변에서 보이는 방향인지 아니면은 대로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그 동선에서 보이는 그 방향인지 그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매가랑 월세를 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업종을 조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 지금 PPT 정리해 놓은 게 제가 실제로 조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요. 이걸 만들어서 건물에다가 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해야 나중에 정확한 시세를 내가 짤 수 있거든요. 근데 막상 제 시세 비교를 어떻게 했냐면, 이게 줌이 느리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요 가운데 지금 가리키고 있는 요 부분이, 이 부분이 여기가 이제 우측이 여기가 시청이고 오산 시청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지금 요 왼쪽에 있는 지도거든요. 오산 시청 왼쪽에 이렇게 상가들이 쭉 있는데 이 큰 대로변을 끼고 요 대로를 끼고 딱 붙어 있는 이쪽이 유흥상가가 많았어요. 요렇게 유흥상가거나 아니면 사무실 위주로. 그래서 경매 물건은 여기에 있는데 이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유흥업소는 보통 월세랑 보증금이 좀 세긴 센데 매매가하고 이게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수익률이 원래 높아요. 원래 높은데 저는 이제 교육용 건물, 좀 건물이 좀 환한 느낌 그런 거를 제가 주로 찾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건물이 보통 이렇게랑 그 이동래의 경우 이렇게였어요. 이게 유흥업소가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런 관련된 업종이 쭉 들어오면서 그 상가 분위기가 다 어두워지거든요. 이 가운데가 다 어두웠어요. 그리고 사실 이 위에 거는 어둡진 않았지만 이제 사무실이 많았고 그래서 요거 두 개랑 그다음에 아래쪽도 제가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그 조사한 거를 가지고 이제 평형대로 다 비교를 한 거예요. 뭐 25평은 25평대로. 근데 이제 방향을 봐야 되니까 그 방향을 보고
대로변에서 보이는 애들끼리 또 비교를 하고 또 보이지 않는 애들끼리 비교를 해서 시세를 나중에 정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시세 정리를 할 때 최종 시세는 절대 범위로 정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세를 막 정리를 했어. 근데 50평이 뭐 한 2억 8천에서 3억 나올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어려워져요. 정확하게 딱딱 끊어야 되는데 그럴 거면 이제 아까 빌라 조사할 때로 마찬가지로 그 저기 상가 그 전문 그 공유중개사님들한테 시세를 좀 신뢰성 있는 자료들로 본인이 취합을 해서 비교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픽스를 시켜야 돼요. 이 과정이 제일 힘들어요. 사실 이거 끝나면 그 나머지는 사실 고민될 게 별로 없거든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정리를 다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비교를 해서 계속. 뭐 30평이 예를 들어 30평이 2천에 80인데 어떤 가게가 2천에 90에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데는 2천에 막 65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한테 여쭤봐야죠. 소장님 저거는 왜 65인데 어, 이 가게는 왜 80이나 받죠?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주인이 65에서 안 올린 거야. 원래 한 80 정도 돼. 그러면서 이제 다른 데 또 90만 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소장님 저 90만 원짜리가 있는데, 쟤는 왜 90이에요? 제가 볼 때 80만 원짜리랑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기는 일단 임차인이 들어올 때 그냥 그렇게 들어왔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픽스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제 평당 그 시세가 뜨거든요. 본인이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그러면 그걸 시세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 입찰가를 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현장을 갑니다. 그 주변의 시세 아까 그 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빌라처럼 그다음에 상가도 상가 그 층마다 그 지상층 위주로 할 거니까 저는 지상층 위주로 했거든요. 1층, 2층은 수익률이 안 나와서. 그래서 2층 그리고 나무가 많이 가려서 3층 이상부터 있어요. 그럼 이제 3층, 4층, 5층 뭐 이런 걸 많이 썼는데 그러면 음, 그 시세를 다 집에서 정리를 해서 최대한 정리를 다 하셔가지고 전화까지 해가지고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현장을 가시는 거예요. 무턱대고 절대 가지 마세요. 저는 정리를 하고 가거든요. 가서 해야 될 게 관리소장을 만나야 돼요. 관리소장님. 그러면 보통 지하 1층에 있어요. 지하 1층. 아니면 1층. 보통 지하 1층에 있는데, 가시면 입간판에 이렇게 찍어 보셔야 돼요. 보통은 지도를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그 건물 가서 확인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업종 현황이 있으니까, 우리 그 건물에 어떤 업종들이 들어와 있는지 보시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 상가 월세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 은혜교회라는 게 적혀 있는데, 이건 다른 데거든요. 다른 데 제가 뭔 얘기하려고 넣어놨거든요. 은혜교회라고 하는 요 부분이 경매로 나왔길래, 저는 이거를 없애고, 그 스터디 카페를 넣으려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그때 스터디 카페를 한창 공부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근데 여기 PC방이 있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교회가 빠지고 스터디 카페를 넣은 다음에, 그러면 애들이, 엄마한테 스터디 카페 간다고 하고, PC방에 가서 놀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뭔 생각이냐면, 저도 애가 있지만, 그냥 애를 해하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진짜 그 돈 버는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스터디 카페를 넣어봐야겠다. 저기 PC방에 있는 게 학교가 조금 멀리 떨어졌지만 학교가 주변에 한 세네 개인가 있었어요. 양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그 스터디 카페는 보통 최소 학교가 한 세네 개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둔산동 같은 경우는 대전에 나중에 둔산동 찾아보세요. 거기 스터디 카페가 엄청 밀집돼 있는데 그렇게 많아도 장사가 다 잘 돼요. 왜냐면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서울 부동산하고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이제 입간판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충분히 조사를 했지만 가서도 또 이렇게 뭐 종이에 계속 적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소장님하고 얘기도 해보고. 이렇게 시세를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집에서 먼저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대충 그 윤곽을 잡고 가셔야 이제 나중에 소장님하고 얘기해서 픽스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집에서 좀 조사를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셔라. 그리고 이제 관리소장 전화번호 여기 있죠. 이제 소장님한테 가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관리소장님이 또 나름 그, 그 사정을 되게 잘 하시거든요. 그 상가에 대한. 뒤에 얘기가 있으니까, 엄청 많네. 이게 내 물건의 가시성. 을 현장에서 또 확인해야 돼요. 내 물건이 잘 보이는지. 대로에서 잘 보이는 것도 잘 보이는 거지만,
그 아파트 동선이 대로랑 그 똑같지 않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딱 나왔는데 상가가 딱 보이는 그 모습이 예를 들어 내 상가가 잘 보인다 그러면 그거 괜찮아요. 그런 것도. 어차피 가시성은 사람들한테 잘 보이면 되니까 안쪽에 있더라도 아파트 주출입구에 그 상가가 보인다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판 가시성 체크라는 게 상가 중에 경매 나온 물건 중에 보면 간판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유리창에 붙여서 내 상가를 알릴 수 있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 다른 호실에서 간판을 많이 붙여놨고 내 거가 못 붙이는 상황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너의 걸 떼고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쟁이 나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내 경매 물건이 간판이 붙을 수 있는 자리인지 그 간판이 붙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물론 로드뷰로도 보이지만 확인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손품에서 부족한 걸 이제 채워야 하는 시간. 내가 창업자라고 생각하고 저 사업 안 할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뭐라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상가를 조사를 하시는 게 좀 편하긴 합니다. 그래야 조사가 더 잘 돼요. 옆에 오른쪽에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육개장 칼국수 왜 적어놨냐면 최근에 강화도 육개장 칼국수인가? 그 가맹을 제가 알아보러 다녔거든요. 아는 형님하고. 왜 알아보러 갔냐면 그 가게 입지가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 찾아와서 먹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로 막 차량 통행은 많은데 주차장이 구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 얘네들이 원하는 자리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왜 그분하고 같이 조사를 했냐면 제가 이제 이런 거 관심 있으니까 저한테 물어보러 왔다가 그래서 저도 같이 한번 궁금해서 막 찾아본 거예요, 같이. 근데 그런 거죠.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점포를 바라보는 게 맞잖아요. 이거는 육개장 칼국수는 다른 얘기지만 일반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럼 어떤 점포를 찾을까 항상 요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저는 사실 조사할 때 지금은 가면 이제 소장님하고 그냥 얘기하면서 하겠지만 예전에 진짜 사업을 할 것처럼 해서 많이 갔었어요. 예, VR 뭐 이런 거 하고 싶다 해가지고 가서 어차피 소장님들은 VR이 뭔지 모르시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30대 초반일 때니까 가서 옷 좀 깔끔하게 입고 가가지고 저 창업할 건데 이런 거 하려고 한다. 그래서 좀 점포 자리 알아보러 왔다. 그러면서 좀 조사도 하기로 했었고 그런 마음으로 좀 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 물건 정보를 관리소장님한테 물어보시고요.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왔는지도 한번 물어보세요. 경쟁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왔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건물에 상가들이 성업이 잘 되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니까 공실률을 제 기준이 있어요. 저만의 기준. 공실률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저는 안 간다. 입찰을 안 한다.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확인하셔야 되고 미납 관리비 내역인데 여기서 평당 관리비가 중요해요. 임차인들은 관리비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전용이 예를 들어 30평이에요. 그러면 분양했을 때 면적이 한 60평 됐을 건데 그러면 평당 관리비가 만 원이면 60만 원이잖아요. 그럼 비싸잖아요. 근데 이 아까 그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2,500원이었어요, 평당. 근데 그 좀 더 떨어진 곳에 좀 깨끗한 건물은 평당 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어차피 아파트에 가깝고 상가가 그리 날진 않았는데 관리비도 2,500원이네? 그러면 2,500원에 있지 만 원으로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평당 관리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아까 왜 중개기 얘기했죠, 제가 중개기. 그 이 건물 특징이 하나 있어서 관리비가 싼 이유가 있었는데 이 건물에 그 중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가에서 중개기를 맡기로 하고 관리비에 녹여버린 거예요. 그 월세를. 그래서 이 관리비가 좀 쌌던 거거든요. 그 제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소장님한테 다 물어보고 간 거예요. 소장님이 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소장님, 중개소장님 말고. 그래서 그런 것 체크를 해야 된다. 이 평당 관리비, 이거 중요해요, 생각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때 상가 얘기를 잠깐 하면서 상가 둘러보다가 관리소장한테 걸린 게 과연 좋은 징조일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소래포구 인천 소래포구 아시죠? 거기 갔을 때 몇 번 걸렸었는데 좋은 게 아니에요. 공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관리소장님이 바빠요. 왜냐면 밑에 지하주차장에 막 사람들 막 차 주차하는데 엉망으로 대놔갖고 막 빼내고 뭐 어디 좀 보수하러 가시고 뭐 바쁜데 한가한 데가 있거든요. 상가가 공실 많은 데가 한가해요. 그러니 제가 꼭대기부터 계단 타고 쭉 내려오는데
소장님이 또 어디 뭐 학생들이 와가지고 뭐 기물 파손하지 않을까 뭐 하면서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저를 마주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달리 얘기하면 좋은 게 아닙니다. 음. 이런 거 이게 다 이제 제가 경험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상가 임차인은 만나지 마세요. 안 만나셔도 돼요. 뭐 예를 들어 식당이면 식사하시고 가볍게 장사 지속 여부를 이제 물어보면 되는데 이제 계속 장사를 하실 수 있으니까 장사 잘 되면 그다음에 임차료 좀 물어보고 하면 이제 경매지랑 이퀄라이징 되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무실 같은 경우는 들어가자마자 바로 욕을 해요, 욕을. 저 들어가자 문 열자마자 안녕하세요 하고 바로 뛰쳐나왔어요. 바로 욕을 하셔가지고 그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일하고 있는데 제 건물 제 상가가 경매에 맞아가지고 자꾸 사람들 조사로 오면 일하는데 방해되니까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때 폐차라고 기분이 많이 안 좋았나 봐요. 그 표를 삭제해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 자료가 아예 없어요. 그때 되게 기분 안 좋았었거든요. 뭐 수원 지방법원은 특징이 1등부터 끝번까지 다 세워가지고 한 명씩 불렀어요, 그때.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는데 꼴등부터 불러요, 꼴등부터.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두 사람 남았는데 이제 제가 안 불려가지고 얘가 막 심장 뛰는 게 여기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입사 면접 볼 때도 그런 긴장감이 없었는데 근데 2등 해가지고 집에 갈 때 밥도 안 먹고 화가 나가지고 집에 가서 폴더 다 지워버렸던 것 같더라고. 아예 없어요, 폴더가. 그랬는데 여기 보면 제가 시세 차익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공실 비용. 상가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공실이 되거든요. 처음에 공실 상태로 맞이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도 계산을 했고 어, 아까 그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뭐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 없는데 안에 이렇게 좀 철거해야 될 게 좀 있었어요. 그런 것도 반영을 하고 미납관리비도 좀 반영을 하고 이거 사실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대충 적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입찰을 2억 3천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서 수익률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조사한 걸로 수익률을. 그러니까 수익률에 맞춰갖고 뭘 하다 보면 이게 뭐가 안 맞아요. 어그러져요. 내 원칙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입자가를 딱 내보고 나서 실제 요 정도 시세로 내가 월세를 낼 수 있으니까 요걸 계산하니까 시세가 요 정도 되는, 아니, 그 수익률이 이 정도는 되는구나.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입자가 선정할 때 제일 어려운 건 시세를 정리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네. 나머지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공인중개사 들어가서 물어보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예, 근데 요즘은 제가 초창기 했을 때보다 유튜브나 이런 게 되게 많이 공개가 돼서 중개사님들도 요즘엔 그렇게 막 막대하고 그러시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렸잖아요, 그때 나이가.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도 저는 가끔 뭐 저기 뭐 창업할 것처럼 해서 진짜 창업할 생각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가는데 그냥 중개소장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냥 편하게 물어보세요. 아시죠? 입찰표 꼭 집에서 쓰고 가시고 거기 가면 마음 흔들려가지고 쓰다가 실수해가지고 보증금 다 뱉어내고 막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다 쓰고 가가지고 어 누가 막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딱 내시고 그리고 오셔야 된다. 딱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너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빨리 한다고 했는데. 물건 검색은 선입견 없이 기계적으로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세조사 할 때는 내가 그 창업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시세조사를 하시고, 어, 그 조사량을 최대한 많이 늘려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서 범위를 만들지 말고 딱 특정 가격을 딱 지정을 하는 거예요. 헷갈리면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토의해도 괜찮아요. 예, 같이 가셔가지고. 그리고 입찰가 선정 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정한다는 게 한 번 입찰 잘못하잖아요. 그럼 경매 절대 안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갈 때마다 법원 그 전라도 광주를 빼고는 법원을 다 가본 것 같은데 갈 때마다 입찰 잘못하셔가지고 막 그 다리 막 휘청거리면서 약간 그 졸도 비슷하게 하시는 분도 봤고 그 막 울면서 막 돈 돌려달라고 막 떼쓰시는 분도 봤고 별의별 사람들 다 봤거든요. 하도 많이 가니까. 그리고 자기가 조사하고 자기가 눈으로 보고 내가 확신한 그 시세만 믿는다. 그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믿지 마세요. 어차피 그런 시세는 없어요. 세상에. 상가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더. 그래서 빌라나 아파트를 이길 입지를 하셔야 되고 아파트는 미래 가치를 꼭 보셔라. 아파트는 저희 이제 다 꾸며서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 하시는 대로 하면 되고요.
상가는 이제 무조건 수요입니다, 수요. 수요만 생각하고 하시면은 아마 크게 실패하는 경우는 잘 없을 거예요. 예. 아까 중간에 얘기했던 걱정 말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 제가 느낀 건데, 독서만 해도 안 좋고요. 경험만 해도 안 좋고요. 경험하고 독서를 다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결정적인 순간에 최선의 선택을 진짜 할 수 있거든요. 독서만 많이 하면 학자가 될 수 있어요. 투자자는 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험을 많이 한 상태에서 뭐 독서를 많이 하시면 경매할 때 뭐 명도 같은 거 할 때도 인문학 같은 책도 많이 보시고 협상의 기술 뭐 이런 것도 좀 보시고 하면 아,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게 딱 쓰거든요. 사실 오늘 뭐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어요. 막 명도도 하고 싶고 뭐 다 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거는 나중에 또 제가 개설을 하겠습니다. 돈 안 받고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저기 또 시간 내 가지고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힘든데 여기 계속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실제 임장 제가 이번 주에 갈 거거든요. 저 혼자. 네, 저 혼자 가는데 가가지고 또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의사결정 과정을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못했잖아요. 이것저것 한다고. 과정을 이제 PPT로 정리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닭꿈이 제가 학군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그 제가 여기서 닭꿈에서만 이런 걸 하고 다른 데서 아무 데서 이런 걸 안 해요. 안 하고 어떤 자료 공유도 여기서만 할 거예요. 계속. 여기 나가지 마시고 여기 계세요. 왜냐면 제가 여기 때문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진짜로. 네, 그래서 옆에 좋은 사람들 제가 자주 안 나타나도 저 어디 간 거 아니고 그냥 뭐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네, 좋은 사람들 많고 이 적당한 긴장감도 막 만들어 주잖아요. 뭐 아침마다 계속 막 공부하시고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강의를 엄청 많이 들어봤어요. 뭐 오만 걸 많이 들어봤거든요. 창업 강의부터 뭐 법인 강의, 뭐 스터디 카페 강의, 뭐 편의점 강의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다 많이 들어봤는데 여기 지금 그 리딩 하시는 분들,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 실력이 되게 상당한 것 같고 그냥 여기 계셔도 다른 데 가서 막 돈 비싸게 주고 강의 안 들으셔도 충분히 배울 게 많다. 그리고 지금 보면 한 6개월 전보다 그 성장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되게 좋은 곳이니까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번 달에 등록하신 분들.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제 힘내서 또 다른 거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원래 최대한 빨리 해서 1시간 안에 끝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또 오늘도 9시 44분이에요. 나름 와이프하고 준비도 많이 해가지고 이게 매끄럽게 잘 되려고 제가 이 마이크도 있거든요. 제가 와이프랑 유튜브도 찍고 있는데 이거 마이크도 사고 막 했는데 이게 매끄럽게 잘 안 되네요. 가슴이 아픕니다. 예. 오늘 들어줘서 감사하고 만약에 혹시 그 뭐 저 이론적인 것도 뭐 괜찮지만 이론적인 거 말고 그냥 진짜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제가 말도 안 되는 질문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창피하다. 그러면 이제 블로그에 비밀 댓글로 해서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저한테 개인톡으로 해셔도 되고 개인톡으로 하시는 게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자기가 공개되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로 다른 아이디를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봐서 어. 제 지인이 자기 아닌 척하고 막 물어본 적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서 물어보세요. 블로그는 제가 계속 하고 있어서 확인은 하거든요. 예. 오늘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책에 없는 내용, 어, 예, 책에 없는 내용, 책에 있는 거 안 해요. 그거는 이제 책 보시면 되고 책에 없고 현장에서 실제 벌어지는 일 가지고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돈 안 받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